자, 그러면 또 이제 우리 심리 절차, 본안 심리 절차로서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에 대한 변론주의랑 직권 탐지주의 요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일단 변론주의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지 않고 원피고가 주장한 사실과 증거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원피고가 제출한 소송에서, 그러니까 법정에서 변론 과정에서 주장하거나 제출한 사실과 증거만 법원이 심리 대상으로 삼아서 판단을 내릴 수 있고, 원피고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과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법원이 심리 판단할 수 없다. 이것이 이제 변론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론주의에서는 첫 번째로 주요 사실, 주장 책임. 주요 사실에 대한 주장 책임이 있어요. 주요 사실이 뭐냐? 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복잡하게 얘기하면은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그냥 간단하게, 뭐 굳이 여러분들이 주요 사실에 대해서 일일이 다 판단하셔야 될 건 아니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간단하게 얘기한다면은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개개의 요건 사실이라고 그냥 편하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사안에서, 이 소송에서 10억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송물이라면 이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위법성, 고의가실, 인과관계, 손해. 이 네 가지 사실이 인정돼야 되죠. 이 네 가지 수술이 위법한 수술이었다. 수술하는데 의사한테 위법한 수술을 한다는데 인식, 바로 고의가 있거나 과실, 인식은 못했지만 인식 못하는데 귀책사유가 있다거나 인과관계, 그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 이러한 사실, 이 네 가지 사실이 소송물을 인정하기 위한 사실이기 때문에 주요 사실이라 하고, 이러한 주요 사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원필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해야만 법원이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할 수 있고,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를 못해요. 이것이 바로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입니다. 아시겠죠? 예를 들어서 판사한테 나와서 법정에서 원고가 저 의사가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피해를 입었으니까 돈 주세요. 라고 이제 10억 손해배상 청구권은 이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거야.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만 주장하는 거야. 근데 판사는 자, 이 네 가지 사실이 주장이 돼야만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법원이 심리할 수 있는데, 판사가 이제 그 원고한테 저한테 주장을 해주셔야지 제가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할 수 있는데 좀 정확히 주장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애매모호하니까 다시 한번 좀 그 원고 하실 말이나 주장하실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세요. 근데 원고가 하여간 의사가 잘못했어요.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판사가 아니, 제가 다음 변론 기일까지 기회를 드릴 테니까요. 다음 변론 기일, 그러니까 다음 재판이죠. 다음 재판 2주 후에 그 몇 시에 열릴 테니까 그때 오시되, 여기 이제 2층, 법원 2층 가면은 민원 상담실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무료로 상담해 주시는 변호사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 기일에 나오셔가지고 주장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바로 변론 종결해서 판결문 씁니다. 라고 하고 이제 보내. 그 다음날 나왔는데도 막 이상한 얘기만 해. 그러면 판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이 수술이 대충 보니까 위법한 수술이고 고의가실도 인정되고 의사한테 인과관계 손해가 인정되는 것 같아. 근데 원고가 그런 사실을 주장하지 않아. 근데 판사가 뭐 더 이상 그럼 원고는 뭐 다른 사실을 뭐 주장하실 건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2주 후입니다. 판결문 쓴 때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바로 판결 주문에 바로 기각 판결, 원고가 이제 진 판결이죠. 원고 패소 판결은 기각 판결을 하고, 판결 이후에서 당해 수술이 위법하다는 사실이나 고의가실이 의사한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수술로 위법한 수술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이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원고가 어떠한 주장도 하지 않는 바 이러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10억이라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 이후에 써요. 그러니까 진실이 무엇이든 상관없어요. 원피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예컨대 또 예를 들어서 또 다른 예를 들게요. 그 행정소송도 변론주의가 원칙이라는 전제하에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를 했어. 근데 자,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은 원고한테 유리할까요? 원고인 구미,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원고한테 유리할까?
면허 취소 처분을 한 서울지방경찰청장이라는 피고한테 유리할까? 음주운전한 사실은. 당연히 피고한테 유리하겠죠. 원고가 음주운전했다는 게 자랑스러운 사실은 아닐 거 아니에요. 당연히 피고한테 유리하니까 피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법정에서 판사한테 변론해서 주장을 했어야 되는데 법정에서 아무런 주장을 안 하는 거야. 변론 준비 기일에서도 변론 기일에서도 아무런 주장을 안 해. 판사한테. 그래서 이제 판사가 물어봤어. 서울지방경찰청장 피고는 주장하실 거 없어요? 없대. 아니 그 주장을 뭔가를 말로써 주장을 해주셔야지 저희가 심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주장 안 하실 거예요? 예, 저는 특별히 주장할 게 없습니다. 아시잖아요, 판사님도. 그러면은 알겠습니다.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2주 후입니다. 딱 하고 판결문은 뭐야? 취소 판결이 나가요. 판결 이후에서는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의 주장이 존재하지 않는 바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당해 면허 취소 처분은 음주운전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한 면허 취소 처분으로서 도로교통법 위반에 위법이 있다고 취소 판결을 내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심리 안 해요. 그러니까 원피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주장하지 않으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 판단됩니다. 왜? 판사는 주장한 사실만 심리할 수도 있고 주장하지 않은 사실은 직권으로 심리 대상으로 못 삼거든요. 그 다음에 자백의 구성력. 자백의 구성력은 자백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원고가 어떤 사실을 주장해서 법원이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심리 대상으로 삼았어. 근데 피고가 그 원고의 주장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을 해. 또는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을 주장을 했어. 근데 원고가 그 사실에 대해서 다투지 않고 인정해. 이렇게 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이거를 자백된 사실이라 하고, 자백된 사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판사는 진실과 상관없이 거기에 구속돼서 판결을 내려야 됩니다. 이건데 피고인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판사한테 말로써 주장했어. 그래서 이 사실이 존재하는지 법원이 이제 심리 대상으로 삼았는데 원고한테 판사가 객관적인 여러 가지 증거를 보니까 음주운전 안 한 것 같은데 판사 입장에서는 대충 봤는데 근데 갑자기 원고한테 자, 피고가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주장하는데 원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근데 원고가 예, 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해. 그럼 이제 판사가 아니 다시 한번 피고 다시 한번 좀 생각해봐요. 원고가 지금 음주운전했다는 사실을 주장했는데 피고가 원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피고가 지금 주장했는데 원고 지금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네, 저 인정해요.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음주운전 사실 인정하신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더 제출할 증거나 사실 없으세요? 그러면 없다라고 하면 변론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 2주 후입니다. 라고 했으면서 판결 이후에서 판결 주문에서 기각 판결 내리면서 판결 이후에서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음주운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므로 당해 면허 취소 처분에 어떠한 위법 사유도 없으므로 당해 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기각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진실과 상관없이 판사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자백된 사실에 대해서 거기에 구속돼서 진실과 상관없이 판결문을 써야 돼요. 이게 이제 자백의 구성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로는 이거는 의미가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닌데 직권 증거조사의 원피고가 제출하지 않은 증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법원이 조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이건 예외가 있으니까 큰 의미가 없고 1번, 2번이 변론주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직권탐지주의는 뭐냐? 형사소송의 대원칙. 물론 형사소송에 대해서 이제 학자분들의, 교수님들의 견해가 나눠지기 때문에 형사소송도 여전히 당사주의, 변론주의가 형사소송에도 채택되어 있다고 보시는 분도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직권탐지주의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직권탐지주의는 형사소송의 사실과 증거 심리 절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직권탐지주의는 변론주의의 반대라고 보시면 돼요. 주요 사실의 주장 책임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형사소송에서는 검사와 피고인이니까 검사와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을 법정에서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그 사실이 존재하는지 직권으로 심리 대상으로 삼아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누구한테 유리해요? 당연히 검사가 아니라 피고인한테 유리한 사실이죠. 근데 피고인이 법정에서 자기가 그 피해자를 죽이긴 했지만 그건 정당방위에 해당합니다라는 사실을 주장을 하지 않아.
그렇더라도 법원이 그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직권으로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이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만약 정당방위에 해당한지 피고인이 자기한테 유리한 정당방위에 해당하는 사실을 피고인이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라고 판단이 되면 법원은 무죄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백의 구속력, 자백에 구속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이 검사가 살인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피고인이 살인했습니다라고 주장했고 피고인도 저 살인한 거 맞습니다. 법정에서 자백을 했어. 그런데 객관적인 증거를 보니까 판사가 보니까 실제로 재벌 3세가 살인을 한 건데 이놈이 뭐 한 20억 정도 받고 덤태기를 그러니까 이놈이 이제 살인도 아닌데 살인했다고 자기가 허위 자백을 한 거다라고 판단되면은 이 허위 자백은 진실이 아니기 때문에 자백에 구속되지 않아서 직권탐지주의하에서는 그리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백을 했더라도 형사소송에서는 뭐예요? 그 자백이 허위 자백이다. 잘못된 자백이고 진실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그 자백에 구속되지 않고 진실에 맞게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그러면은 형사소송이, 그러니까 직권탐지주의가 진실 발견에 훨씬 더 굉장히 좋은 절차인데, 사실과 증거심리 절차로서. 왜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라 하고, 형사소송만 직권탐지를 채택하는 이유는 뭐냐 할 때, 직권탐지주의로 사실과 증거를 심리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판사들의 부담이 가중돼서 재판이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형사사건은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형사사건은 워낙 중요하니까 진실 발견이 중요하니까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렇게 하는 게 맞긴 하겠지만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제기되는 소송 자체가 워낙 많이 제기될 형사사건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제기될 뿐만 아니라 이런 것에 대해서 다 일일이 원피고가 주장하지도 않은 사실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하고 다 증거 받아가지고 다 판단 직권으로 증거조사해서 다 판단 내리려면은 그러려면요, 민사사건의 어떤 재판 심리는 한정된 판사의 입장에서 뭐예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은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형사사건은 그나마 신속하게 진행이 되는데 민사사건인 경우에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해고 무효 확인 소송 같은 경우 실제로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어. 근데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이 확정돼야지 이제 판결의 효력이 발생하니까 해고 무효 확인 소송이라는 민사소송에서 1심, 2심, 3심까지 가서 대법원까지 이제 선고를 하니까 피고가 그러니까 피고인 회사가 진다 하더라도 자, 그랬을 때 거기서 판결이 확정되려면은 길게는 7년이나 8년이 걸려요. 아시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해고 무효 확인 소송 맡은 적이 있거든요. 로펌에서. 당연히 로펌에 있을 때, 제가 돈 받은 게 아니라 로펌에서 돈 받아서, 로펌은 이제 회사랑 거래를 하니까, 그 회사랑 고문 계약을 체결해서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그 자문이나 이런 거, 자문료 받으면서 월 얼마씩 받고, 또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자문을 구하면은 그 자문에 대해서 이제 타임 차지라고 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그 시간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회사에서 신규 사업을 진출하는 데 있어서 이 법률적인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를 해. 자료를 주고, 신규 사업 진출 관련된 자료를 주고, 부정경제 및, 부정경제방지법이나 또는 공정거래법, 이런 여러 가지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 검토를 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이제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를 다 해가지고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의견서를 이제 회사에 보내줘. 그 의견서를 의견서를 작성하는데 제가 한 20시간 정도 투자됐다. 그럼 이제 타임 차지라고 해서 변호사마다 다르긴 해요, 이거는. 시간당 한 20만 원 정도 되는 변호사가 있고, 시간당 200만 원 되는 변호사가 있고 해요. 이제 만약 20만 원 되는 변호사가 작성을 했으면 이제 400만 원 청구하는 거고, 2천만 원짜리, 시간당 2천만 원짜리 변호사는 없고, 시간당 200만 원 정도의 어떤 대표 변호사급에 있는 분들이 작성을 하셨다. 그러면은 뭐예요? 바로 20시간이 걸렸으니까 4천만 원을 이제 회사에 청구를 하는 거죠. 의견서 하나 써주고, 서면 하나 써주고. 실제로 그 의견서가, 잘 작성이 되느냐. 보통 변호사들이 잘 작성하긴 하는데, 저는 사실은 랄라리 변호사, 그 로펌에 다닐 때 랄라리 변호사를 해서, 작성을 해주긴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아주 세밀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지는 않았던 기억이 나긴 해요. 자, 어쨌든, 그래도 하여튼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승소 가능성이라 승소가 되게 많이 했어요.
로펌 3년 정도 생활했는데 그래서 저희 대표 변호사님이 저를 자르지 못하고 제가 스스로 관두기 전까지는 계속 저를 고용을 했던 거죠. 맨날 뭐 5시에 퇴근하고 보통 로펌 변호사 12시나 11시에 퇴근하는 게 보통인데 그죠? 5시에 퇴근하고 그죠? 그리고 뭐 토요일은 당연히 안 나오고 그죠? 항상 이제 놀고 있고 그죠? 그리고 뭐 술 먹은 다음 날은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송에서는 좀 잘해서 근데 어떻게 잘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이따 나중에 설명드리긴 할 텐데 어쨌든 그래서 많이 이겼던 기억이 그러니까 많이 이기니까 어쨌든 그 의뢰인들이 좋아하고 회사들도 좋아하니까 자 어쨌든 그래요. 자 근데 내가 변호사가 좋은 직업이 아닌지는 왜 안 좋은 직업이고 하는 건지는 뭐 나중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형사사건은 제기되는 건수가 민사사건보다도 적을 뿐만 아니라 국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정말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신체로 구금할 수 있는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는 판결이니까 소송이니까 정말 중요한 사건이니까 진실 발견이 너무도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직권탐지로 가지만 민사나 행정사건은 원칙적으로 변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 소송에서 이긴다. 아니요. 진실이 없더라도 뭐예요? 증거를 어떻게 잘 조작하고 판사를 잘 설득할 수 있더라고 하면은 그런 경우가 이기는 경우도 오히려 많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뭐 법정에 소송을 제기해서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법정에 간다고 그러니까 판사한테 소송 제기한다고 해서 진실이 항상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왜? 실제로 진실은 A인데 뭐예요? 그걸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방법이 없다거나 또는 법을 잘 몰라서 사실에 대한 주장을 제대로 안 했다거나 이상하게 자백을 했다거나 이러면은 진실은 A인데 뭐야? 그와 정반대되는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는 거지.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왜 판사한테 밉보이면 소송에서 이기기 힘든가? 뭐 명확한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은 사실 뭐 판사한테 밉보이는 게 아니라 밉보이는 거 할아버지를 하더라도 당연히 이기는데 객관적으로 명확한 증거가 없어. 애매해. 이런 경우 판사한테 밉보이면은 좀 지는 이유가 뭔가? 요거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실제로 소송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원고가 소장 제출을 했어. 소송을 제기했어. 그럼 이 소장은 피고가 한 명인 경우에는 원고가 법원에 소장을 2부를 작성합니다. 2부를 제출해요. 그럼 이제 한 분은 판사가 갖고 있고 한 분은 뭐예요? 그 등기 우편을 통해서 뭐예요? 그리고 피고한테 송달을 합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이 이거를 이제 피고한테 송달을 해. 근데 피고는 원고가 소장에서 적은 내용이 뭐 사실이 아니다. 뭐 사실인 건 사실이라고 하면서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돼. 근데 피고가 이제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사실, 그 주장은 사실이 아니면 뭐 하면서 막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이제 뭐예요? 법원에 제출하면은 법원이 이거를 또 뭐예요? 그 원고한테 원고는 또 피고의 답변서를 반박하는 준비서면이라는 걸 제출합니다. 피고가 답변서에서 주장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해. 그럼 이제 법원을 통해서 이거 이제 또 이제 이게 이제 법원이 제출하면 법원이 이제 피고한테 주고 하니까 피고는 또 원고의 준비서면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 이런 준비서면 이 소장과 답변서, 준비서면의 공방 이게 그러니까 법정에서 재판이 열리기도 전에 이 소장과 준비서면 공방 이 걸리는 시간이 뭐 소액 사건인 경우에야 바로 그냥 재판기를 잡는 경우가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합의부에서 판단하는 일환 그리고 또 단독이라 하더라도 좀 이거는 좀 그 복잡한 사건이다 이렇게 판단되면 6개월 정도 재판이 소장이 제출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지 처음 재판이 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심한 경우에는 1년 6개월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재판 열리기 전까지. 소 제기한 날로부터 1년 6개월 후에 첫 재판이 열리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근데 법원 판사가 보니까 이제 더 이상 그 원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하기는 하는데 근데 새로운 주장은 없고 그냥 서로 감정 싸움만 하고 있어. 옛날에 진짜 그
제일 재밌었던 사건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로펌에 있을 때 저희는 이제 연세우유라는 그 연세우유 쪽이었고 이제 상대방 변호사님이 건국우유를 맡았는데 그게 무슨 대리점과 관련된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연세우유를 상대로 이제 손해배상 소송 같은 거나 가처분 신청하는 거 그런 거였는데 하여튼 이분이 이제 소송 제기해서 이제 그분 변호사님이 막 이렇게 해서 준비 서면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제가 담당했거든요. 연세우유 쪽 담당해서 피고 측 담당해서. 근데 되게 웃겼던 거는 그분이 준비 서면에서 되게 그 감정, 그러니까 뭐 저희 변호사한테 감정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연세우유에 대해서 되게 안 좋게 쓰신 거야.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때 울컥해가지고 저도 이제 준비 서면 쓰면서 감정 싸움 한 거죠, 한마디로. 준비 서면 쓰면서 건국우유는 원래부터 고소하지도 않고 맛도 없으며 그렇죠. 전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누구나 건국우유가 있는지도 모른다.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감정 싸움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나긴 합니다. 사람이 이제 울컥할 때가 있는 거죠. 상대방의 준비서만 보면 아시겠죠. 네. 그것도 뭐 하나의 전략일 수는 있습니다만 보통 상대방을 자극하는 전략은 별로 소송에서는 별로 좋진 않아요. 어떤 상대방을 자극해서 증언을 끌어내는 거. 이거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봤어. 무슨 말도 안 되는 그런 경우 없어요. 무슨 드라마처럼 법정이 이루어질 것 같아? 에이. 직접 가보시면 알아요. 직접 요즘에 더운 여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이다. 여러분들 뭐 집이 근처라면은 뭐 서부 또는 남부, 동부. 남부는 그렇게 시설이 좋지는 않겠구나. 서부가 남아났고 서부. 그다음에 동부가 진짜 좋죠. 동부가 이제 새로 지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북부도 괜찮아요. 옛날에는 북부 진짜 진짜 시설. 동부랑 옛날에 동부지방법원이랑 구의역에 있었거든요. 동부지방법원은. 그래서 구의역에 딱 내려서 오른쪽을 보면은 그 지하철역에서 창고 2개가 보였어. 그래서 오른쪽이 동부지방법원, 그러니까 오른쪽 창고가, 왼쪽 창고가 동부지검. 그래서 가끔씩은 거기서 그 범죄인들이 재판받을 때 수갑차고 있는 범죄인들이 벽을 치고 뚫고 나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시설이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송파 쪽으로 이전해서 지금은 벽을 범죄인들이 치면은 본인 손이나 머리만 다치게 되겠죠. 뭐 그렇습니다. 행정법원도 사실은 이제 저희 사법연수원, 제가 이제 서초동 마지막 사법연수원 세대인데, 서초동 마지막 연수원 세대인데, 그 사법연수원 서초동 바로 옆 위에 그 불법 건축물 같은 건축물로 사실은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 서울행정법원이 원래 불법 건축법 위반한 건축물에서 철거돼야 되는 게 아닌가. 철거 명령 내리더라도 뭐 서울행정법원이 시도판을 내릴 테니까 어차피 건물 철거는 안 되긴 하겠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양재동으로 서울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이 합쳐져가지고 아주 좋은 건물로 돼 있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요. 그럼 이제 판사들이 변론 준비기일을 보통 열어요. 이건 이제 법정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개인적인 판사실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변론 준비기일에 나오라고 해, 몇 월 며칠. 이때 만약 변호사 선임했으면 변호사가 나오라고 하겠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이게 단순화시킨 거고 실제로 판사들이 쓰는 용지는 굉장히 더 복잡합니다. 근데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게 원고, 피고, 원고 이렇게 돼 있어. 그랬을 때 원고가 판사가 자 원고 제가 보니까 소장이랑 준비 서면을 보니까 원고가 주장하신 사실은 이런 4가지 정도의 사실을 주장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그럼 원고가 네 맞습니다. 그래요. 뭐 또 새롭게 지금 여기서 뭐 생각하시고 새롭게 주장하실 건 또 없나요? 아닙니다. 요 4가지 사실이면 충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피고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 사실에 대해서 준비서면이나 답변서 보니까 1번은 인정하고 2번은 인정 안 하고 3번도 인정 안 하고 4번은 인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피고가 네, 준비서면과 답변서에 적은 대로 1번과 4번 사실은 저도 인정하지만 2번, 3번은 인정 못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로서 A, B, C, D 요 4가지 사실을 주장하시는데 이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근데 원고 지금 제가 이제 준비서만 보니까 피고의 주장을 다 부인하시는 것 같은데 판사가 약간 이제 기분이 좀 상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BC 사실은 인정하시는 게 당연히 인정해도 별 무리가 없으실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판사가, 원고가, 저 인정 안 해요. BC도 인정 안 하겠습니다. 아니, BC는 그건 인정해도 되잖아요. 근데, 인정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인정 그렇게 안 하시면은데, 뭐, 인정 안 하실 수도 있죠. 그럼 이제, 우리 법정에서 이제 증거심리 한번 해봅시다라고 하면서 이제 재판을 열기 하는데, 이거 참고로 첫 번째, 판사들이 왜 X표 친 사실들은 싫어하느냐. X표 친 사실을 왜 싫어하느냐라고 했을 때, 자, 간단하게 볼게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친 사실들은 뭐냐면, 원고가 주장해서 심리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고가 인정해버렸잖아요. 뭐예요? 자백이 됐죠. 다툼 없는 사실. 그러니까 자백된 사실, 다툼 없는 사실이니까 뭐예요? 굳이 이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심리할 필요가 없죠. 왜? 변론주의에 따라서 자백에는 구속력이 인정되므로 판사는 진실과 상관없이 자백된 사실은 뭐예요? 거기에 구속돼서 판결문을 써야 돼. 그래서 1번 사실과 4번 사실에 대해서는 원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러한 사실들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문 쓸 때 아주 간단하게 끝이 나와. 그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근데 이 X표 친 사실들은 뭐예요? 이 빨간색 X표 친. 이거는 원고가 주장했는데 심리 대상으로 삼았는데 피고가 부인하거나 피고가 주장해서 심리 대상으로 삼았는데 원고가 부인하는 다툼 있는 사실이죠. 그럼 이런 다툼 있는 사실은 누구 말이 옳은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판사가 뭐예요? 증거 심리를 해야 되겠죠.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누구의 말이 어떤 다툼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뭐예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심리를 해서 증거에 따라서 뭐예요? 판결문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백된 사실은 판결문이 아주 적게 쓸 수 있고 편한데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뭐예요? 증거를 통해서 심리해야 되니까 심리 절차도 복잡해지고 뭐예요? 여러 가지 증거를 통해서 이제 판결문을 써야 되니까 판결문도 길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제 판사가 이 X표 친 사실에 대해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편이죠. 그리고 또 쓸데없는 사실들을 많이 주장하는 것도 판사가 싫어해요. 근데 예전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는 김앤장 쪽에서는 특히나 김앤장이라는 그 로펌이 아니죠. 정확히 하면 이제 로펌 아닙니다. 김앤장은 로펌이 아니라 법무법인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본다면 그냥 법리사무소, 개인 법리사무소 같은 건데, 네. 김앤장 쪽에서는 옛날에, 지금은 송무 되게 잘할 건데 제가 이제 로펌에 있을 때 그때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데 있어서 김앤장에서 주장하는 사실이 쓸데없는 주장까지 길게 했어. 그러니까 5개만 사실만 주장하면 되는데 뭐예요? 소장이나 뭐 준비서면 200페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한 5개만 주장해도 충분한 건데 소송에서 한 200개를 주장해. 그러면 판사 입장에서 그 200개를 주장했으니까 심리의 대상으로 삼아서 판단을 해줘야 된다. 판결문에 써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예요?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판결문이. 그러니까 판사 입장에서 뭐예요? 너무 기니까 판결문 쓰는데 너무 힘드니까 짜증이 나죠. 거기에 비해서 뭐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그냥 판사가 판결문 쓰기 좋게 딱 핵심적인 사실만 딱딱딱 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만 딱딱딱 해가지고 했지. 그러니까 절대로 준비서면이나 이런 서면이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지 않게 최대한 줄이고 판사들이 판결문 쓰기 좋게 해줬죠.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래도 제 거를 좀 더 좋아하긴 했죠. 그래서 실제로 김앤장이랑 뭐 웃자고 맞는 거였지만, 웃자고 말씀드리지만, 상대방 변호사가 김앤장이다 그러면 뭐 저는 쌍수를 들고, 저랑 이제 저 밑에 있던 그 사무장님이나 그 비서분들이 다들 이번에도 또 이기시겠네요 막 그러면서, 변호사님 막 그러면서. 요즘에는 안 그럴 거라고 봐요. 요즘에는 김앤장이 송무도 되게 잘할 테지만 옛날에는 이제 송무를 그렇게 잘하는 경우는 아니었죠. 요즘에는 저도 잘 몰라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이미 이제 강의를 위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변호사 업무를 하긴 합니다만 실제로 뭐 변호사 업무가 주된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돼요. 그럼 이제 법원이 이제 판사가 변론기, 바로 이게 이제 우리가 재판이라고 하죠. 법정에서 우리가 속칭 재판이라고 하는 게 이제 판사가 법복 입고, 아시겠죠? 법복 입고 근엄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변론기를 해요. 이 변론기일에서 뭐냐? 이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 뭐예요? 증거 심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변론기일 때, 자, 증인 원피고가 제출한
그 증거에 따랐을 때 먼저 증인 누구누구 오게 했으니까 증인 신문 해봅시다. 그다음에 보통 이제 2차 변론기, 그러니까 두 번째 재판. 자, 또 증거심리 해보고. 증인 신문 또 다시 해보고, 또는 원피고가 제출한 그 감정이나 이런 거 하고. 그래서 3차 변론기. 근데 3차 변론기일에 이제 세 번째 재판. 보통 이제 이 간격이 2주긴 한데, 실제로 판사들이 휴가 가는 지금 시즌이라든지, 또는 이제 변호사들도 휴가 가니까, 이럴 때는 보통 이제, 변론기일과 변론기일. 그러니까 재판이 열리는 기간이 보통 2달이 되는 경우도, 2달 후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긴 해요. 그래도, 그다음에 3차 변론기일이 열렸어. 근데 3차 변론기일까지 그 증거심리, 그러니까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 증인이라든지 검증, 감정 다 했어. 그래서 이제 3차 변론기일에 판사가 이제, 자,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심리는 다 했습니다. 자, 원피고, 새롭게 제출하실 사실이나 새롭게 제출하실 증거 있나요? 원피고가 없다고 그래. 알겠습니다. 그럼 변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판결 선고는 2주 후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게 바로 변론 종결일이에요. 최후의 어떤 재판이죠. 판사는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사실과 증거에 따라 그 판사는 이제 심리에서 판결 내리고, 변론 종결일 이후에는 판결 종결일부터 판결 선고까지 보통 2주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어떤 증거가 새롭게 발견돼 가지고 변론 종결 시 이후에 그 원고나 피고가 증거를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제출을 했다. 그러면은 그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법원은 판결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에 따라서만 법원이 심리 판단 내릴 수 있지, 변론 종결 시 이후에는 판결 선고 전이라 하더라도 법원이 그 변론 종결 이후에 제출된 증거나 사실에 대해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단지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제출된 증거가 결정적 증거다. 이거를 증거 심리할 필요가 있다. 상대방 피고한테도 보여주면서 이렇게 할 때는 변론 종결을 이제 취소하고 변론 재개 결정을 내려서 다시 재판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론기일을 열게 되는 거죠. 어떤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사실에 따라 이제 심리해 보니까, 사실과 증거에 따라 심리해 보면 당연히 이제 여기서 이제 사실과 관련돼서 본다면은 자백이 된 거는 거기에 따라서 이제 끝을 내주면 돼. 네. 자백이 안 돼. 다툼 있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 있는 사실이죠. 다툼 있는 사실. 네. 변론 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에 따라 심리해 보니까 판사가 증명, 당해 사실이 존재한다는 데 대해서 100% 확신을 얻었어. 그럼 거기에 따라서 이제 판결문 끝을 내면 돼. 그러니까 음주운전한 사실에 대해서 피고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제출한 의제 1호증, 2호증, 증인 누구의 증언에 따르면 음주운전한 사실이 증명됐으므로 음주운전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결문 쓰면 돼. 근데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가 인정되지 않아서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증명되지, 100% 확신을 얻지 못했어. 그러니까 증명이 안 됐다는 건 이제 100% 확신을 얻지 못했다는 거죠. 당해 사실이, 다툼 있는 사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100% 확신을 얻지 못했어. 그러면은 증명이 안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 내려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는 입증 책임에 따라서 판결을 하는, 최종적으로 이제 끝을 낸다. 입증 책임 또는 증명 책임이라고 합니다. 그럼 입증 책임, 증명 책임이라는 게 뭐냐?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서 판사가 100% 증명, 그러니까 확신을 하지 못하면은, 증명되지 않았으면은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은 사실로 판단되는 그러한 책임이 입증 책임이에요. 예를 들어서 살인했다는 사실은 누구한테 유리한 사실이죠? 검사한테 유리한 사실이죠. 검사가 여러 가지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사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99%는 살인한 것 같은데 1%는 살인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여지가 있어. 이런 경우는 입증 책임이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검사한테 유리하니까
검사가 입증 책임이 있는데 검사가 입증을 못했잖아. 그럼 판결문 쓸 때 판사는 뭐예요? 무죄 판결 내리면서 판결 이후에서 살인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증거 매도성, 증인 누구누구의 증언에 따르면 일응 피고인이 살인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그 피고인 측이 제출한 증제 4호증과 5호증에 따르면 피고인이 살인 안 했다고 볼 만한 여지도 있다. 그러므로 살인한 사실에 대해서 증명되지 않았는가 결국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 판결을 내린다고 해요. 마찬가지로 자 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10억 조세부가 국세부가 처분했는데 그 사람이 취소소송 얘기하면서 아니겠죠. 그러니까 10억 국세부가 처분한 취소소송에서 그 사람의 소득이 100억이라는 과세 요건 사실에 해당한다는 것은 뭐예요? 당연히 피고인 세무서장한테 유리한 사실이잖아. 근데 피고인 세무서장이 증거를 제출했는데 피고인 세무서장이 제출한 증거만 봐서는 이 사람이 100억이라는 소득이 확실히 있다라고 그 판사가 100% 확신을 못 하겠어. 그럼 증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바로 100억이라는 소득이 있는지에 대해서 피고한테 유리한 사실, 피고인 세무서장한테 유리한 사실, 그러니까 피고가 증명했는데 증명 안 됐으면 판사는 뭐예요? 100억이라는 소득, 바로 과세 요건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당해 처분은 위법하다고 취소 판결을 내려버립니다. 아시겠죠? 바로 입증 책임은 증거를 통해 증명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증명을 하지 못하면 그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판단되는 책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자, 볼게요. 여기서 증명 책임이 이제 뭔지, 그러니까 원피고가 자기한테 유리한 사실은 자기가 증거를 통해서 증명을 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이 증명 책임, 입증 책임 관련돼서. 그러면 실제로 판사가 원피고가 제출한 증거에 따라서 증명, 100% 확신을 얻었는지, 얻었지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어요. 이게 바로 뭐야? 자유심증. 그러니까 증거를 통해서 증명됐는지 안 됐는지는 판사 마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결국 판사한테 밑보이면 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수술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원고가 주장을 했고 그 수술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 원고한테 유리한 거니까 피해자인 그 환자가 증거를 제출했는데 예를 들어서 판사랑 원고랑 친하다라고 예를 든다면 그러면 뭐예요? 그 제출된 증거만으로도 판사가 수술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믿었다. 그럼 증명됐으니까 뭐예요? 나머지 요건 사실까지 인정되면 손해배상소송권이나 수송물이 있다라는 원고 인용 판결, 원고 승소 판결이 나가는 거고. 근데 원고가 똑같은 증거를 제출했는데 판사랑 사이가 안 좋다. 그럼 뭐예요? 안 믿어버려. 믿지 않는다. 이런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이 인정되기 어렵다라고 해버리면 뭐예요? 결국 뭐예요? 결국 증명이 안 됐으니까 당해 수술이 위법하다는 사실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위법한 수술이라는 요건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손해배상 청구권이라는 수송물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기각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어떤 증거에 의해서 다툼 있는 사실이 증명됐는지 안 증명됐는지에 대해서는 판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판사한테 밑보이면은 이길 확률이 좀 떨어지는 거죠. 물론 객관적인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런 판사는 없고요. 예를 들어서 매매계약이 체결됐는가에 대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사실에 대해 다툼이 있는데 매매계약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을 때 매매계약이 이제 체결됐는지와 관련돼서 매매계약서가 제출이 됐어. 원고와 피고의 친필 그 서명 사인이 들어가 있는. 이런 경우에는 그 증거가 이거 증거를 믿기 어려운 걸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그런 경우에는 무조건 증명된 걸로 보죠.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히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뭐예요? 실제로 믿고 안 믿고는 판사 마음이기 때문에 판사한테 안 좋게 보이면은 여러분들이 소송에서 이기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그 전관 한마디로 이제 과거에 이제 판사하다가 또 검사하다가 이렇게 그 변호사를 개업한 이런 분들한테는 그런 분들이 이제 그 판사한테 찾아가서 실제 사건 맡은 판사한테 찾아가서 좀 부탁하면은 무조건 입증과 관련돼 가지고 굉장히 잘 믿고 해가지고 그래서 뭐예요? 전관이 맡은 사건들은 거의 대부분 이기게 해줬거든요. 이게 이제 전관 예우라고 해가지고 3년 동안 그 부장판사나 부장검사하고 나서 3년 동안은 무조건 모든 맡은 사건을 다 이기게 해서 전관에 대해서 소송을 선임하려고 소송 선임료도 엄청 비싼데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니까 진실과 상관없이 그냥
전관이란 이유만으로 이기게 되니까 이거는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요즘에는 실제로 전관 예우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돼요. 전관 예우가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전관 예우가 있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긴 한데 물론 뭐 전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긴 하겠지만 전관 예우가 그렇게 요즘 예전처럼 있는 거의 관행처럼 존재하는 거는 없습니다. 전관 예우는 그렇게 거의 없다. 특히나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 지역에서의 전관 예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됐고. 실제로 그래서 이제 애매모호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서 애매모호한 사건들에 대해서는 그 판사랑 가장 친한 후배 변호사나 또는 가장 친한 그 친구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그 소송에서 애매모호한 아리까리한 사건에 있어서 소송 사건에 있어서는 승소할 확률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판사야. 여러분들이 판사인데 같이 고시 공부했는데 이 놈은 내 후배인데 같이 고시 공부한 놈인데 평소에 내가 뭐 음료수 사러 때 음료수도 잘 사갖고 막 이렇게 잘했던 친구야. 근데 여러분들이 먼저 붙고 이 친구가 1년 후나 2년 후에 붙었어. 근데 이 친구가 변호사 하는데 변호사가 잘 되지도 않아가지고 돈을 많이 벌지도 못해. 근데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형, 이 사건 애매모호한 사건인데 형 좀 이기게 해줘. 나 이거 지면은 나 한강에 뛰어내려야 돼. 이거 이기게 해주면 형, 나 진짜 큰 돈 받아서 내가 나중에 형이랑 골프 칠 때 내가 돈 좀 내가 해줄게. 비용 내가 대신 대줄게. 그리고 술 한잔 살게. 좀 이것 좀 해줘. 그러면 이제 판사가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어느 시대인데 그러면서 가라고 해. 가라고는 하지. 근데 뭐야 판사가 마음이 퀭하잖아. 한강에 뛰어내린다는데 가장 아끼는 후배가 이거 어떻게 하겠어. 들어줘야지. 아시겠죠? 실제로 그런 경우를 많이 봤어요.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한 4-5번 제가 이제 3년 동안 로펌 생활하면서 한 4-5번 정도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완전히 불리하게 됐어. 왜냐면 저쪽에서 전관 진짜 나온 지 얼마 안 되시는 분을 선임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로펌이 완전히 불리하게 되는 수협과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된 사건이었는데 노량진 수산시장이 한내 거였는데 수협으로 넘기면서 그 어떤 수직 양수도 계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 대한 이제 소송 한 25억짜리 사건인데 판사님이 저쪽에 너무 유리하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리까리한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진화라고 해서 안 되겠다. 이거 그 판사님의 가장 친한 후배 변호사를 저희도 공동 변호인으로 선임하자. 그래서 이제 수협에 얘기해가지고 이제 공동 변호인 선임했더니 이제 저희한테 유리하게 돼서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많은 부분에서 이긴 그런 사건이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게 좀 근데 물론 이 얘기는 지금 애매모호하고 아리까리한 사건에서나 그런 거지. 객관적인 증거가 명확하면 그 사람의 혈흔이 묻은 뭐 차량이나 뭐 이런 범행 도구가 발견됐다. 이걸 살인이 아니라고 해서 증명이 안 됐다고 해서 무죄 판결 내릴 판사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자, 그럼 됐고 이제 볼게요. 마지막으로 소송이 이제 됐다. 그럼 이제 법원이 내리는 소송에 대한 결론은 앞에서 얘기했지만 뭐예요? 판결이죠. 소송이라는 것에 대해서 법원이 내리는 결론은 판결입니다. 근데 판결에는 사실심 변론정 결실을 기준으로 만약 소송 요건을 미비했다. 그럼 소송 판결로서 각하 판결을 내리겠다. 만약 소송 요건을 갖췄다. 사실심 변론정 결실을 기준으로 소송 요건을 갖췄다. 그럼 이제 법원은 본안 판결을 내리겠다. 본안 판결로서 원고가 구하는 수동물이 인정된다는 인용 판결과 원고가 구하는 수동물이 인정 안 될 때는 기각 판결이 있죠. 인용 판결은 이제 원고가 구하는 수동물, 뭐 손해배상 소송에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됐을 때 하는 원고 승소 판결이고, 기각 판결은 본안 심량 결과 원고가 구하는 수동물이 인정되지 않아. 그러면 이제 기각 판결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판결은 뭐 어제도 얘기했지만 판결은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해요. 그래야만 판결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 선고된 판결, 1심 법원에서 뭐 징역 3년을 선고하던 10억을 지급해라는 판결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그 판결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1심 법원이 내린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진 사람이 원고든 피고든 진 사람이 항소를 제기했다. 그럼 아직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아직까지는 판결의 효력이 발생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하더라도 뭐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 판결이 아직 그 항소, 피고인의 항소로 인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면은 피고인은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판결에 의해서 징역 3년을 살아야 될 의무가 원칙으로 발생 안 해요. 판결은 효력은 판결이 확정돼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인 경우 어디서 썼으니까 1심 판결이 확정 판결이 되는 경우는 바로 뭐예요? 바로 그 항소, 1심 판결에 대해서 진 사람이 항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거나 항소 제기 기간이 도과된 그러니까 판결문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가 지날 때까지 항소 제기를 안 했다. 그럼 1심 판결이 확정 판결로서 효력이 발생하고 2심 판결은 상고권 포기나 상고 제기 기간 도과. 그다음 3심 판결.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뭐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대법원 판결은 판결 선고 시에 판결이 확정된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랬고요. 거기 이제 판결의 확정에 대해서도 거기 이제 있고, 뭐 기판력이나 집행력이라고 하는데, 자, 기판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집행력. 그러니까 판결하고 집행력은 집행법원이나 집행관한테 강제 집행, 그러니까 판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바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힘. 이게 집행력인데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원칙적으로 소송에는 이행수송, 실무적으로 무슨 청구수송, 손해배상 청구수송, 국가배상 청구수송, 부당이득 반환 청구수송,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수송 같은 이행수송이 있고 확인수송, 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수송, 전속계약관계 부존재 확인수송이나 매매계약 부존재 확인수송, 철거명령 무효 확인수송, 해고 무효 확인수송 이런 확인수송이 있는데 여기에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원고 순서 판결이 확정됐을 때 인용 판결이 확정됐을 때 바로 집행력이 인정돼요. 근데 확인수송에는 인용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집행력이 인정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친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려줬어. 근데 친구가 1,000만 원을 안 갚아. 그래서 친구한테 1,000만 원 지급 청구 수송이라는 이행수송을 제기했어요. 1,000만 원 지급 청구권 존부 확인 수송이라는 확인 수송을 제기했다 합시다. 그래서 그 1,000만 원 지급 청구권이 존재한다라는 확인 판결, 인용 판결이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이 됐어. 근데도 친구가 1,000만 원 지급을 안 하는 거야. 이런 경우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1,000만 원 지급 청구권이 있다라는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에 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을 압류 경매해서 강제적으로 1,000만 원과 그 이자까지 지급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가? 요청 못해요. 바로 법원이 압류 경매 안 해줍니다.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으므로 확인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확인 판결이 나왔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돈을 지급 안 하면은 결국 이행수송을 제기해서 이행 판결을 받아서 그 이행 판결에 근거해서만 강제 집행할 수 있으므로 이행수송 또 제기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처음부터 1,000만 원 지급 청구 수송이라는 이행수송 제기해서 1,000만 원 지급을 해라라는 이행 판결을 받았고 이게 확정됐는데도 친구가 1,000만 원 지급 안 한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바로 이 이행 판결, 확정 판결, 이행 판결, 그 확정 판결에 근거해서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면 법원이 친구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그 압류된 재산을 경매해가지고 1,000만 원과 그 이자까지도 지급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집행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수송 관련된 용어 정리라고 해서 가구제, 판결, 거기 이제 그 11페이지에 있는데 가구제가 좀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가구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좀 됐으니까 10분 정도 쉰 다음에 또 가구제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바로 행정법 들어가기
별도의 자료인데 그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분만 쉴게요.